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5일 어린이날 MBN 뉴스와이드 정광재입니다. 총선을 채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요즘 여야는 누가 더 못하나 이런 경쟁이라도 하려는 듯 연일 각각의 이유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게 됩니다. 정치 현안부터 취임 1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과제까지 네 분의 패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와이드 첫 번째 이슈는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대한민국 귀순 후 국회의원과 집권여당 최고위원까지 오르면서 승승장구하던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야기입니다. 최근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과 나눈 대화 내용이라면서 보좌진에게 이야기한 녹취가 흘러나와 당 윤리위 징계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난 정무수석이 들어가자마자 정무수석이 나한테 오늘 서로 바로 근데 그렇게 하냐. 민주당이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근으로 적어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은 된다고 나 그런 식으로 최고위원하면 안 돼. 바로 이진복 수석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나보고 앞으로 이거 최고위원 발언할 때 대통령실에서 다 들여다보겠다 지금. 당신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당신이 최고위원에 있는 기간에 마이크 줬을 때 그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대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제 정신 번쩍 들더라고. 이진복 수석이 나한테 그렇게 좀 약간 다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 그렇게 하면 재선이냐, 강남 가서 재선이냐. 오늘도 내가 그거 이진복 수석한테 강남에 재선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지금 들으신 문제의 녹취,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과 나눴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보좌진들과 얘기한 내용인데 이게 다시 외부로 유출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이게 당 내용이기 때문에 말이죠. 어떤 면에서 좀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 같기도 한데 당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녹취록이 저렇게까지 나왔고요. 예. 또 여러 그 태영호 의원실의 여러 가지 사정들도 보도가 돼서 아마 들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이 의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현재의 국회 상황, 정치 상황과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태영호 의원이 계속 본인만을 위한 해명을 지속할 경우에 네. 국민들께 비치는 국민의힘 전체의 모습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당에서는 태영호 의원이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뭔가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태영호 의원이 과거에 발언했던 내용과 이 지금 녹취록 유출 내용들을 병합해서 윤리위를 개최해서 징계를 하겠다라는 게 당 입장인 것 같은데 징계 일정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이제 징계 절차 개시라고 하는 것이 네. 당장 징계가 나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징계를 할지 말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징계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럼 과연 그 양형을 얼마큼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따지는 기간을 해보면 네. 뭐 하루 이틀 상간에 당장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제법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태영호 의원의 징계는 당내 어떤 주류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주장은 이 녹취록을 누가 유출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진위 여부를 우리가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말 네. 이진복 수석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적어도 녹취록이 나온 것은 사실이고 네. 녹취록이 나옴으로써 국민의힘이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적어도 이 녹취록이 나온 이상 여기에 대한 정치적 파장, 여기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에 관한 본인의 정치적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네. 당내 주류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그 태영호 의원과 이진복 정무수석은 해당 녹취에서 나오는 상황 설명과 관련해서 그런 대화 내용은 없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보좌진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네. 그럼 태용호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거짓말을 그 당시에 불필요한 거짓말을 했었던 것이고 네. 그 불필요한 거짓말이 이런저러한 뭐 경유로 결국 국민들께 알려졌다 그러면 네. 그 알려진 것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본인이 보좌진들에게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얘기했는지 상관없이 허위의 사실을 그것도 네. 대통령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정책 책임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이라는 게 지금의 현재 이 정치 상황 그리고 태영호 의원이 처한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대화 내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아니면 다른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뭐 대화 내용은 태 의원이 얘기한 것도 깜짝 놀랄 얘기지만 이진복 수석 관련도 깜짝 놀랄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의도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화가 거짓말일 거라고 태 의원의 설명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네. 이건 이진복 수석이 틀림없이 이 정도 얘기를 했을 거고 이 당시 상황이 3월 8일 전대뒤에 3월 9일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두 사람이 접촉을 뭘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까지 부인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접촉이 얼굴을 보고 만났든 예. 전화를 통해 만났든 하여튼 만나가지고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굳게 믿고 있고 특히 네. 국힘당 쪽에 있는 분들은 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건 믿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부인을 해도 예. 다 지금 믿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에 지금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 특히 사과를 할 걸로 예상한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큰 소리를 빵 쳤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서 또 굉장히 큰 혼선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네. 하는 게 더 됐고 이것은 공천의 실패고 전당대회 실패고 이진복 수석의 실패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태영호 의원 이런 내용들이 논란이 됐을 때 자진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 중심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입니다. 앞으로 저를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려는 우매성 정치 공세와 마크 작전, 가짜 뉴스들은 더 많이 나올 것이고 태영호 죽이기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대통령실과 해당 의원이 공천을 두고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은 장윤성 기자님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게 2016년 선거 당시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정무수석실과 이 공천과 관련해서 이 얘기들이 좀 오고 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안으로 실형까지 살았다라는 내용 때문에 더 큰 폭발력을 갖게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시 상황과 비교해 보면? 당시 상황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당시에는 어쨌든 2016년부터 2018년에 재판에서 결국 실형 2년이 선고된 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예. 그때는 그 박근혜 정부의 현기환 수석을 통해서 그 전에 여론조사를 하게 하고 친박 진영의 의원들에게 좀 공천을 좀 하게 하라라는 게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3월 8일 날 전당대회 끝나고 그 이튿날 대통령실에 가서 이진복 수석을 만나고 그리고 나와서 보좌진들 불러놓고 내가 이진복 수석 만났더니 민주당이 이렇게 대일 외교에 대해서 세게 문제 제기하는데 왜 우리 당 최고위원들이 말 제대로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당신 공천 때문에 걱정인데 저 마이크 쥐었을 때 열심히 잘하면 당신 공천 문제 없도록 하겠어라고 이진복 수석이 얘기했다고 이제 태영호 의원이 이제 주장한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이 관련해서는 당내 내부를 좀 취재를 해보면 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관계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이나 태용 의원 모두 이런 거 아니었다 오해가 있었다 내가 과장된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본인 스스로 내가 허언이었다라고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개연성을 좀 비춰보자면요. 우선 3월 8일 날 전대하고 3월 9일 날 들어갔다가 나와서 3월 13일 날 태용호 의원의 문제적 발언이 좀 시작이 되는 건데요.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 관계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 공세만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3월 네. 16일 날 구상권 포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은 대승적 대국적 결단이었다. 빈손 외교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4월 13일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일본의 외교청서가 공개가 됐는데 관련해서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다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말 없었겠느냐라는 의혹이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앞서 이제 신경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국민의힘 중진 4선 이상 의원 몇몇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당 지도부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서 의총을 열어서 보고대회를 좀 해야 되는 수준의 내용 아니냐. 그냥 넘어가기에는 네. 너무나 파장이 크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태영호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뭐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집단 린치다, 태영호 의원 죽이기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니까 이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죠.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태영호 의원님을 향한 집단 린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공감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감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 지금 뭐 내용 보셨지만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을 뭐 따돌린다거나 아니면 린치를 하거나 이럴 그런 개재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이유가 들어요. 없죠. 예,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지금 태영호 의원은 이 사안을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강남갑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 본인에 대해서 뭐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이거를 악의적으로 유포한다거나 예. 악의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상황을 보면은 누가 이걸 시켰겠습니까? 본인이 한 말이에요. 예. 그게 녹취가 돼 있는 거고 그것이 나간 경위도 지금 보게 될 것 같으면 본인이 운영하는 본인의 국회의원실의 어떤 분위기, 문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돼서 유출이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결국 본인 책임이다. 본인 책임인데 본인 책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걸 뭐 결연히 맞서겠다느니 또 당내에서 본인을 집단적으로 예. 린치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적 제재를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정무수석이 공천을 한다라는 말은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변론을 하더라도 네. 지금 2023년 한국 정치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총선이 1년도 더 남았고요. 예. 그때 당시 2016년 당시 있었던 일은 공천을 막 하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것을 만약에 예로 들어서 보좌진을 안심시키려고 했다. 이것 또한 태영호 의원이 귀순한 지 4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고 지금까지 쭉 승승장구했던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 문화를 잘 모르고 네. 있었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과거에도 이런 그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과거엔 청와대였죠. 공천에 어느 정도의 입김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는 말이 많았지만 여튼 2016년에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내재적으로 체득한 어떤 교훈 같은 건 분명히 있을 건데 말이죠. 그렇기 그래서요. 때문에 태영호 의원의 얘기가 뭐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뭔가 잘못 판단하고서는 혼자서 뭔가를 이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서 보좌진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을 했다. 일견 그 말도 믿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태영호 의원 생각에는. 그러나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공천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 다시 제가 강조를 하고 예. 또 이진복 정무수석조차 또 공천 때 되면 공천 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네. 공천을 달라고 해야 될 위치가 됩니다. 예. 그런 분 얘기를 듣고 내가 잘하면은 이진복 수석이 공천을 챙겨준다고 했다. 이렇게 믿었다면 태영호 의원 더 이상 국회의원 하시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신경민 의원님. 근데 윤 대통령 과거에도 그랬고요. 당무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입장 거듭거듭 밝혀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지금 금방 윤 대변인 설명도 뭐 일리가 있어요. 네. 일리가 있는데
전당대회를 지켜본 사람들은 전당대회 유력한 후보들이 하나씩 둘씩 뭐 몇 명인지 지금 헤아리다가 우리가 예. 거의 다 김기현 후보 당시 김기현 후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람은 뭐 거의 다 쓰러지든지 아니면은 심대한 중상을 입고 예. 뭐 전대를 하여튼 완주는 했지만 거의 불구의 상태로 전대를 뛴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윤석열식 당무 개입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는 것을 다들 봤잖아요. 실제 눈으로 봤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번 공천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예. 라는 루머들이 돌아다니고 뭐 검사가 몇 명이 있네. 그 몇 명이 그냥 몇 명 정도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네. 두 자리 숫자의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공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꽤 있고요. 태영호 의원이 뭐 이 실정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태영호 의원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뛰면서 뭐 여러 가지 본 게 또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진복 수석이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진복 수석의 성향상으로 봐서 비슷한 얘기를 했을 개연성은 굉장히 높다고들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완전 거짓말이다 이렇게는 안 보는 거죠. 네. 이진복 정무수석 이번에 이 관련한 녹취와 관련해서는 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발언 때문에 안철수 의원 지난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진복 정무수석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서인지 이런 말로 안가품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진복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무 개입성이 아닌가요? 이것 자체가 헌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도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것 때문에 대법원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요. 뭐 남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예.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습니다. 사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거 영어 표현인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봐라라는 어떤 격려 차원의 문구인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좀 주저앉히려는 표현처럼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이진복 수석을 상대로 한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이제 그 말이 이제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잠자코 있어라라는 네. 말로 이제 선회가 되는데요. 안철수 의원 말씀하신 내용이 글쎄요, 뭐 전당대회 때 저런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타이밍을 늘 이야기하거든요. 네. 왜 저 타이밍인가? 근데 아마 그 당시 당대표 선거에 예.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뭔가 좀 유약한 이미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았었고 처음 시작할 때 1위 후보였다가 마지막에는 그렇지 않았었던 네. 지지율이 많이 빠졌던 양상들을 전 국민께서 다 보셨는데 어떤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는 능력 같은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께 많이 못 보여준 면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 그 납득이 되는 내용인 것도 맞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런 내용을 전당대회 때 말씀을 하셨으면 조금 더 그래도 인정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타이밍을 잘 못 맞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그래도 비교적 적절한 타이밍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뭐 혹자들은 이제 소심한 복수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떤 안철수 의원의 말이 좀 뭐 재밌게 회자가도 좀 되고 그 정도에 있었던 일이랑 오버랩이 되면서 이런저런 뭐 구설도 나오고 이러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당의 중진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어쨌든 태영호 의원의 녹취록이 나오게 되면서 당의 심각한 혼란 속에 빠지면 이제는 어떤 이런 소심한 복수보다는 이런 물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해주실 때가 됐거든요. 네. 당의 사선이 많지 않습니다. 당내에. 그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식의 뭐 소심한 복수보다는 지금에 있는 혼란들을 좀 수습할 수 있는 네. 이런 지금 정치적 시류들을 좀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메시지를 내주시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태영호 의원이 귀순 4년 만에 국회의원 되고 그다음에 집권여당 최고위원 이번에도 최고위원 초반 레이스에서는 태영호 의원이 최고위원까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최고위원에 입성을 하면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이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희석 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국회의원 하고 이걸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좀 잡음은 계속 있었다는 얘기도 뭐 오늘 보도를 통해서 좀 접했는데 어떻습니까, 장 기자님?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태영호 의원실에 관련된 소문은 예. 국회 출입하는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많긴 했었어요. 뭐 예. 방 운영을, 그러니까 의원실 운영을 약간 조선노동당식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비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처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좌진들 모아놓고 이제 일일이 돌아가면서 일종의 이제 자아 비판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상호 비판 하게 예. 하고 돌아가면서 전부 얘기를 해야 되니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네. 일부의 경우에는 뭐 이제 일요일 날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스스로도 6시 반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 네. 다른 보좌진들한테도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일해주기를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갑질을 하거나 예. 뭐 악담을 퍼붓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네. 본인도 그렇게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일해주기를 기대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 어떤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은 왜 네. 교회를 가느냐. 그래서 뭐 북한엔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교회 가는 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태영호 의원실의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 기자들도 그렇고 동료 의원들의 평가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 제가 취재한 한 그 다선 의원은 태영호 의원이 정치를 압니까? 그러니까 한국 정치에 익숙하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그렇죠. 좀 북한에서 온 외국인, 북한 사람 뭐 이런 컨셉으로 이해를 해야지 한국 정치 문법에 익숙한 그런 정치인이라고 보고 태영호 의원을 설명하려고 하면 네. 분석에 오류가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북한과 우리가 지금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요. 많이 북한은 다르죠. 아직도 뭐 농업 시대에 머물고 있고 그때는 정말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모내기 하고 그래야 생산력이 향상되니까 열심히 뭐 일하는 시간이 중요했던 건데 지금은 일하는 시간보다는 집중력과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냐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한국 사회 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렇죠.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까 좀 덜 익숙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 북한 체제에 맞게 교육 훈련을 받고 물론 이제 베이징으로 넘어와서 뭐 외국어 교육을 받고 또 북한 공사로 영국에 가서 외교관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북한 체제의 시스템에 익숙하긴 하지만 네. 한국의 정치 문화라 특히 젊은 세대들 저 신경민 의원님 계시지만 예전에 심야 카톡 금지법 같은 것도 내셨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니 밤중에 막 갑자기 근무 지시하고 이런 거 문제 아니냐라는 게 있었는데 예. 태영호 의원식의 업무 스타일에 비하면 그런 거 좀 어려운 이런 거죠. 네. 여튼 한국 정치 무대에서는 처음 나온 뭐 선거에서 그것도 보수가 가장 우세한 지역이라는 강남 갑에서 비교적 손쉽게 국회의원이 됐고 그 이후에 최고위원 선거 나오고 해서 당선이 되고 하면서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해도 정치권에서 굉장히 좀 나의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징계위가 만약에 이게 상정이 된다면 조금 고강도 징계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윤 대변인? 그렇죠. 만약에 윤리 징계만을 얘기를 한다면은 네. 국민들께 이제 이런 메시지를 드려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뭐냐면 다음 공천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나와야 국민들께서 납득하시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총선이 1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라는 저희 징계 수준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1년 정도로 나오면 네. 공천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정도의 징계를 예상하는 분들이 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징계 이전에 이분이 지금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네. 징계가 돼서 당원권이 정지되더라도 최고위원 직위, 최고위원의 신분은 또 유지가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군요. 최고위원회를 할 때 나올 수는 없지만 이 자리가 하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김재원 의원권도 있는데 예를 들어 두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징계가 그렇게 된다면 9명으로 이루어진 최고위원회가 7명으로 유지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사퇴를 한다면 30일 이내에 저희가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보궐선거를 하게 돼요. 그럼 그 자리가 채워지니까 온전히 9명의 최고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분이 사퇴 없이 당원권 정지 징계만 가지고 있다면 네. 최고위원회는 9명이 아닌 7명으로밖에 운영될 수 없다. 이 한계를 김기현 지도부가 어떻게 돌파해야 되느냐 이런 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 여부도 중요하고 이분들이 과연 최고위원직을 어떻게 본인들이 처리를 할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이 지도력, 그러니까 리더십 문제도 조금 더 언급을 해보죠. 이제 3월 8일에 전당대회가 있어서 당대표에 선출이 됐으니까 2달 정도가 조금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이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 지금 아까 윤석 대변인은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는 1년 징계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이제 징계를 하는 기관이 윤리위원회고 네. 윤리위원회가 이제 당내 사법부의 기능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법부는 우리 재판 그 법원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일관된 기준입니다. 선례가 어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판례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 이 재판에서 어떻게 뭐 양형이 나올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내에서 사법부의 기능을 하고 있는 윤리위원회가 전례를 찾아보지 않을 수 없을 거거든요. 전례라고 하면 가장 가깝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1년을 받았던 이준석 전 대표가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여러 가지 비의혹 이것 때문에 윤리위 회부가 된 것도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징계가 된 결정적인 사유는 이준석 대표 스스로가 이야기하듯이 양두구육이라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결국 말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고 근데 이 양두구육이라는 표현만으로도 1년에 가까운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네.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다음에 동의하기 어려운 메시지들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통일했다라든지 정치인이 조상묘도 팔 수 있다.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그 당시 굉장히 많이 네. 했거든요. 그러면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이준석 전 대표도 이 정도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러면 김재원 최고는 이거보다 조금 더 더한 발언을 했다 한다 그러면 게다가 최고위원의 신분임을 고려한다 그러면 그것이 미쳤던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이준석 전 대표에 준해서 한 1년 정도의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이고 네. 단순히 그냥 1년이라는 숫자는 1년 동안 받았다가 아니라 차기 총선에서 적어도 국민의힘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중징계라는 말 안에도 훨씬 더 깊은, 더 강도 높은 징계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다음 총선에서 문제가 된 두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국회의원 총선에 나가지는 못하는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래야 이제 국민의힘도 그런 명분을 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장윤선 네. 기자님 그런데 이 김기현 체제가 만약에 2명의 최고위원이 징계가 돼서 뭐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지금 네. 문 대변인 얘기대로면 공석이 생기는 셈이잖아요. 두석이 생기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혹시 뭐 비대위로 가는 어떤 도화선이 되는 건 아니냐라고도 예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회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가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2명이 없더라도 그러면 네. 7인 체제로 그냥 돌아갈 것이다. 이게 있고요. 왜냐하면 또 비대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두 분을 차라리 그냥 자진 사퇴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네. 보궐선거를 해서 2명의 최고위원을 다시 넣어서 다시 이제 정상화하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9인 체제로 다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까지 가는 방안이 네.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얘기가 도냐면 태영호 최고가 그냥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찌 보자면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과의 전쟁 선포 비슷하게 선언을 한 셈이에요. 물러서지 않겠다. 태영호 죽이기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반전 드라마가 써질 수가 있다. 그리고 네. 제가 취재한 수도권 3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이진복 수석이
자기 발언하는 것으로 나오면 딱 떨어지는 거지만 네. 그게 아니라 태용호 의원이 이진복 수석을 걸고 마치 공천 개입이 있는 것처럼, 물론 이제 팩트의 징검다리를 여러 번 걸쳐야 되긴 하지만 네. 이 사안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태용호 최고 스스로 본인이 허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다 뒤집어 쓰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당내 논의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당장 이제 다음 주 이번 일요일, 월요일 양일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한을 하기 때문에 예. 이 외교 사안이 너무 커서 태용호 최고나 김재원 최고 문제로 당내 분란을 일으키면 또 뉴스의 맥이 바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담이 있어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다음 주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태용호 최고위원 말고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도 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이고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던 어떤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징계 반대 요구를 김기현 당대표와 황정근 윤리위원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할 경우 야당과 좌파 언론의 파상 공세가 뒤따른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열심히 싸운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하면 누가 야당 및 좌파 진영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당은 내부 총질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자들만 넘쳐날 것입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2만 명 서명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상당한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민주당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여러 현안들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송영길 당대표 후보 시절 2021년이죠.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2명의 의원이 민주당을 추가 탈당했습니다. 관련한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과 사죄는커녕 대래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 앞에 모렴치로 일관하는 민주당의 전현직 당대표의 대자비 같은 장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방탄 대우를 주문했던 그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는 철저히 남의 일이라고 본 모양입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했듯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십시오. 네, 민주당은 지난 4월 10일경에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이 처음 제기가 됐는데, 오늘이 5월 5일이니까 한 달여가 조금 안 됐죠. 그 사이에 송영길 전 대표 프랑스에서 귀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했고, 2명의 의원, 이성만, 윤관석 의원 최근에 당에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신 의원님, 최근에 민주당 분위기는 이 돈봉투 사건 때문에 여튼 계속 좀 어딘가 좀 부산스럽죠? 좀 어수선하죠? 문제는 예.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가지고 자진 출두도 하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또 강래구 전 감사 또 흘러가고 있고, 예. 지금 탈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한 20곡 정도의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 한 2억 개 넘어왔을까요? 네. 뭐 산 넘어 산이고 첩첩산중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근데 결정적인 어떤 전기는 어차피 검찰 쪽에서 나올 거지만은요, 당내에서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압도적으로 1차 원내대표 선거에서 압승을 한 걸 거예요. 네. 분위기가 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뭐 송영길 돌아와줘, 뭐 2 의원들 나온 사람들 좀 나가줘, 뭐 이런 정도 아주 소극적인, 그리고 어떤 지연적인 대응만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특히 의원들이 의총에서 이렇게 수수방관하면서 지도부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어떤 태도, 인식의 전환 같은 것이 지금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뭐 혁신 의총이랄지 뭐 워크숍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지금 기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뭐 대책위도 좀 만들어야 될 거고요. 원칙도 좀 세워야 될 거고요. 지금 대표부터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대표 입부터 지금 함구령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금종령도 필요합니다. 이 송 대표가 귀국하는 자리, 출두하는 자리에 보면은요. 당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짝 옆에 서 있어요. 그 김의겸 대변인 같은 사람은 대변인 맡아달라고 그러니까 덜커덕 받았다가 여론이 나쁘니까 취소했거든요. 지금 함구령 플러스 금종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을 생각하는 기구와 단위가 지금 필요한데 이런 것도 안 하고 매우 소극적으로 또 매우 늦게 이렇게 천천히 대응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으로서 과연 맞냐 하는 지금 자체 반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당이 적극적으로 더 이 문제 해결, 의혹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관련자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팩트가 나올 겁니다. 그 팩트를 가지고 의총에서 뭐 갑론을박을 하는 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의총을 해봐야 언론에서 나온 것들 카더라만 가지고 공방밖에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법률적으로 우리는 그 한번 기다려 볼게라고 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당 지도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기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최고위원회가 그냥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느 정도 중대 사안으로 보고 이 사안을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논의하고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 있으면 그 조직 자체가 먼저 나서서 진상 조사를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고 이런 자체 정화 그 기능을 발동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 강제 수사권이 없으니까 뭐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라고 한다면 검찰에 우리 당의 운명을 검찰에 맡기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 어떤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좀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의총도 했잖아요. 의총에서는 정 기자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평소 의총은 뭐 이렇게 경론이 오고 갈 정도의 의총장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경론이 오고 갔다 그래요. 분위기가 어땠다고 합니까? 분위기가 본물이 터졌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20명 정도 되는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갔고 앞으로 이런 의총을 한 서너 번 정도 더 하기로 민주당이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의원은 박광원 시대에 우리 민주당이 달라졌어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들어서고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나 당내 여러 가지 분란이 있을 때 사실 보고는 길게 했지만 토론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박광원 대표 되고 첫 번째로 있었던 의총장에서 의원들이 그야말로 본물 터지듯이 우리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혁신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하고 혁신 경쟁을 세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돈봉투 사건 관련인데요.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기구를 당장 띄우자라는 중진 의원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또 일부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쓰레기차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진상조사위원회 꾸리고 막 조사를 했는데 검찰에서 더 큰 건이 터졌을 때 그게 방어가 되겠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무적 판단과 감각이 매우 절실한 때인데 그냥 즉자적으로 일단 기구만 띄우고 무책임한 방식으로 가서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내부 분위기는 어쨌든 돈봉투 문제 포함해서 뭐 대의원제 폐지 등등 그야말로 전당대회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적 이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의원들이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 의원님, 그런데 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하기 전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전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뭐 여러 얘기를 나눴다고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두 사람에 대한 탈당 조치를 사실 요구한 게 아니냐, 사실상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도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두 사람에게 이렇게 탈당 요구하는 게 어떤 정당성을 갖겠느냐라고 지적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내 내로남불이다라는 비판이 가능하죠. 이게 뭐 형식적으로는 탈당인 건 뭐 분명한데 이게 과연 형식과 실질이 탈당이냐라고 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여러 방송에 나갔는데 삐 처리된 부분이 많잖아요. 뭐 실명 의원들. 삐 처리된 의원이 이제 돈을 건넸다고 보이는 의원들인데 그 삐 처리된 의원 숫자도 상당합니다. 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파로 이게 끝나가는 게 아니고 2파가 있고 또 다른 3파, 4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대책을 논의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칙을 세워나가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미리 생각해 두는 이런 기구는 단위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게 의원들의 상당 숫자의 의원들의 생각이죠. 네. 그래서 이 지금 탈당인지 출당인지 뭐 분명치가 않은 이 두 의원의 처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가 있다면 지금 한 2억 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 넘어 산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의원들 사이에 있는 거죠. 그 두려움이 이번에 박광원 원내대표의 압도적인 1차 투표 승리로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삐 처리된 의원들, 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는 의원들, 저희 MBN 단독 취재 결과를 말씀드리면 7명의 현역 의원, 또 1명의 광역단체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까지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그 강래구 감사 있잖아요. 감사협회장. 그분이 이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었어서 이거 뭐 수사에서 뭐 어떤 좀 브레이크 한번 걸린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그 기각된 걸 두고 상당히 봐라 기각됐지 않냐 이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청구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얼마 후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법원이 어떤 이유로 해서 이제 기각을 했느냐 보면은 뭐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 우려 이런 거를 들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어쨌든 더 보완을 해서 다시 재청구를 했죠. 근데 여기서 나온 이제 강래구 감사의 그 얘기가 좀 흥미롭습니다. 본인은 그 돈을 달라고 하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농담조로 한 얘기다. 본인과 관련한 녹취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사안이 이 농담 하나로 막을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녹취가 3만 개가 있고 그중에 한 2,000개, 3,000개 정도가 이 사건과 관련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방어하는 논리가 그 농담으로 한 얘기라는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저는 이것은 검찰에서 상당히 많은 증거를 갖고 재청구를 했다는 어떤 반증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농담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좀 보니까 그 상황을 보면 돼요. 이 진지하게 얘기했느냐 아니면 정말로 그냥 농담조로 한 얘기인 건가 이 상황을 봐야 되는데 분명히 그 돈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강래구라는 분이 나름의 어떤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아실 테니 이번 이제 재청구된 영장의 기각 여부 이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뭐 뉴스의 워낙 중심에 있다 보니까 많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 좀 특이한 점들이 포착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당대표와 기자들이 나눴던 대화 어떤 식으로 요약해 볼 수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이 야당에 대한 어떤 이 정치 공세 또 정치 수사라 그러죠.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애들러서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당 대표가 하실 수 있는 그런 이 발언이나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국회를 출입하다 보면 비교적 좀 연조가 낮은 기자들이 당대표 이동하는 시기,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당 현안과 정치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당대표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답하기 좀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두고 자신에 대한 질문은 답하지 않고 국민의힘 자꾸 화살을 돌리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서 이게 좀 화제가 됐는데, 김재섭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도 법률가시잖아요. 네. 근데 되게 이제 형법 처음 배우면 불법에는 평등이 없다 이런 거 배우거든요. 네. 형법의 뭐 대원칙이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 국민들께서 만약에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게 잡혔을 때 왜 저쪽은 안 잡고 나만 잡습니까? 네. 그런 말이 먹히나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 자리에서 바로 딱지 끊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쪽이 잘못하든 안 하든 내 잘못은 내 잘못이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법률가로서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저렇게 국민의힘도 보십시오, 뭐 누구도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어떤 민주당을 향한 이 돈봉투 의혹을 감당할 만한 어떤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네. 그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 낙폭이 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돈봉투 의혹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돈봉투 의혹은 그 전부터 꾸준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번 주에 급격하게 저렇게 많은 지지율 하락을 보였다라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저 돈봉투 의혹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국민들이 보신 거거든요. 아, 저기는 지금 반성 안 하는구나. 당대표라는 사람이 자체조사 TF도 안 만들고 그렇다고 이분들에 대한 징계 처분도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하는 조치가 개인 의원들의 탈당 종용? 뭐 종용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결국 국민의힘 탓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중도층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재명 대표 말 보고 실망했다는 얘기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자임하는 거라고 봅니다. 장 기자님, 사실 오늘 그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리얼미터 자료나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이 지금 돈봉투 의혹이라는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지지율 면에서는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갤럽 나온 자료를 보면 낙폭이 굉장히 컸어요. 김재섭 의원님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포인트 차이는 3%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35%고 민주당이 32%고요. 낙폭이 큰 것은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38%고 민주당이 28%. 그러니까 10%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인천, 경기, 그리고 뭐 대구, 경북, TK, PK는 거의 비슷한 거고요. 뭐 물론 이제 광주, 전라에서는 당연히 큰 폭으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특유의 어떤 반문 화법이 낳은 비호감적 요소도 작용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자당의 문제에 대해서 자숙하고 겸손한 태도로 우리 당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겠다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당을 공격하면서 오히려 저 사람들도 잘못인데 왜 우리만 가지고 탓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제적 화법이라고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별도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법률적으로 좀 다퉈볼 만한 여지가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전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는 언론의 보도들, 예컨대 녹취록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의 녹음 파일이 나온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이정근 사무부총장도 그렇고 역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등등을 볼 때 뭐 출국 정보가 새어 나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찌 보자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가 되어서 결국 재판 과정에서 이것이
기소 불가 상황에 이를 수 있다라는 판단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 부족 때문에 네. 그렇죠. 증거 능력 부족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서 좀 다퉈볼 만한 사안이기도 하다라는 판단도 깔려 있어서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민주당은 좀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정서적으로 그런 어떤 화법 때문에 국민들께서 조금 좋은 점수를 특히 수도권 서울에서 네. 좋은 점수를 못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뭐 민주당이 워낙 조금 더 국민의힘보다는 앞서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10%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네요. 저희가 뭐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닌데요. 어쨌든 적어도 이 수도권 민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슈마다 잘 변한다. 그리고 굉장히 냉철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방금 이제 법적인 문제를 장윤성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법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법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당에서 대처하느냐, 예. 그리고 어떻게 당 수뇌부에서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늘 국민들이 보는 기준은 제가 판단할 때 이렇습니다. 상대당의 일에 대해서 비난하듯이 비슷한 일이 자당에서 일어났을 때 똑같이 하느냐 그 부분을 아마 보실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국민의힘 관련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민주당에서 이렇게 했을까? 네. 그것을 본다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게 사실 뭐 정치권에서 괜히 회자가 되는 게 아니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뭐 1990년대 박기태 당시 대변인이었나요? 그분이 만들어낸 조어라고 하는데 여튼 그 민주당은 최근에 박광원 의원이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는 그동안 만나지 않았지만 새로 원내대표가 선출됐으니까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광원 원내대표는 당대표를 만나는 게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은 박광원 의원님과는 뭐 MBC 선후배 출신으로 잘 아실 테고 이번 답변 그러니까 나보다 당대표를 먼저 만나라라는 건 좀 뭐 겸양의 표현인가요? 아니면 어떤 그 평소 나온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의 의중도 있을 거고요. 당 안의 분위기도 있을 텐데요. 지금 윤석열 1년 동안에 이재명 대표를 여러 번 만날 기회가 있었고 만나야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뭐 하여튼 안 만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왜 안 만났는지도 지금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네. 이유까지도 다 분명한데 이런 상황에서 박 원내대표가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약간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만나는 것을 괴념치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네. 혹시 이재명 대표가 괜찮다. 무조건 만나라. 네. 라고 해도 지금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괴념치 않는다라는 굉장히 이렇게 둘러 여러 가지 조건을 앞에 붙여놓고 했기 때문에 박 원내대표가 그래요. 만납시다. 이렇게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광원 대표의 이 얘기는 본인의 성정이기도 하지만 당내의 분위기도 그렇고요. 대표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만남 자체가 이런 조건이 계속 지속된다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장 기자님 뭐 발언 기회를 좀 얻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정치권이든 아니면 기업이든 어떤 조직에서 1인자가 있는데 2인자가 이렇게 어떤 그 처신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뭐 규율되는 측면이 있긴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관련해서 취재를 했는데요. 이제 송기현 원내 수석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네. 당 대표를 패싱하는 듯한 모양이 고착화되는 것은 우리 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그리고 비서실장인 민병덕 의원의 경우에도 너무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내부 갈라치기용 아니냐. 예. 예컨대 이재명 대표는 뭐 그 홍준표 시장에 따르면 중범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으니 네. 박광원 원내대표라도 만나주겠다라는 태도인데 이런 방식의 정치에 민주당이 동의하고 끌려다닐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정무적으로도 내부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 이렇게 되면 즉각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개혁의 딸들 그리고 친 이재명계에서의 반발이 당연히 생길 것이고 결과적으로 박광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 얼굴을 대신하는 방식으로까지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9일에 취임했으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취임 1년을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했고 앞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무척 궁금한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고 해놔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글쎄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는 모르겠는데 무슨 성과 이래가지고 막 자료를 쫙 주고서 뭐 잘난 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처음에는 취임하고 메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사실 아침에 그 도어 스태핑 할 때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두 새벽에 눈이 떠요. 그래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 합니다. 그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용산의 우리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꼭두 새벽부터 제 질문 공세에 시달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돌아보고 수정해야 할 건 수정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최근에 출입 기자들과도 깜짝 오찬을 하기도 했죠. 여러 말들이 오갔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지난 1년간 글쎄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 대변인으로서 예.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체적인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땠습니까? 예, 어느새 1년이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적은 차이로 어려움을 뚫고 당선이 된 것부터가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라고 이제 받아들였고 윤 대통령 근데 당선된 이후로 맞이한 상황은 극심한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치 경험이 일천한 신임 대통령으로서는 국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뭔가 마음대로 국정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취임 초부터 시작이 됐고 그것이 이제 흘러서 1년이 됐다. 중간에 여러 가지 또 문제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1년을 되돌아보면은 어느 정도 원칙을 지키면서 국정을 끌어왔던 1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정, 상식을 내걸고 선거전에 뛰어들어서 승리를 했는데 거기에 기반한 것, 즉 시장경제 원칙, 우리 헌법상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 두 가지 축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던 1년이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저항도 있었고 반발도 있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국민들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시간이 온다.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서도 아마 그 점을 국민들께서 많이 느끼셨을 걸로 보고 윤 대통령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심인 것 같다. 저는 그 말씀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1년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자세로 남은 임기를 다 하신다면 국민들께 기억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자화자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여러 여론조사 결과도 있죠. 한겨레 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부정평가가 6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긍정평가가 한 36% 정도 되는데 이게 최근의 여론조사 흐름과도 거의 비슷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신 의원님, 이 부정평가가 한 60%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점체로 줄어들지 않는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우리 정치가 워낙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진영 정치가 돼 있어서 그것도 물론 있죠. 여소야대도 물론 있지만요.
공정과 상식을 기치를 내세웠는데 예. 공정도 그렇고 상식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깨져가지고 기대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쎄 이게 지금 이 공무원들 얘기가 핵심을 찌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실이 그 당시 청와대가 전부 접었거든요. 네. 적자 생존이라고 그래서 적자 했죠? 생존인데 네. 지금은요 그게 바뀌었답니다. 듣자 생존이랍니다. 일단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시간을 얘기를 하면 59분 가까이를 대통령이 얘기하고 1분 정도 할 얘기 있으면 하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듣자 생존이 공무원들의 생존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뭐 다른 얘기, 뭐 거창한 얘기 할 것도 없이요. 대통령이 일단 좀 듣고 들으면은 실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일단 들을 태세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해봐야 들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게 되고 혹시 말을 하게 되면 일단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 하기 때문에 또 말을 못 하게 되고 이런 분위기 하에서는 뭐 시장경제, 자유민주 이건 다 어떻게 보면 공연불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대통령이 1년 됐으니까 이제 말 그만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네. 뭐 신 의원님은 굉장히 좀 앞으로 부정평가 60%를 줄이는 게 쉽지 않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김재섭 위원장님은 어떻게 하면 이 부정평가 60% 벽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지난 1년간 하려고 했던 개혁 과제들은 시차를 두고 저는 국민들에게 좀 알아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이제 3대 개혁을 이번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연금 개혁해야 되고요, 노동 개혁해야 되고 교육 개혁해야 되는데 늘 이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은 간표 요인이 늘 되는 것이거든요. 네. 당장 연금 개혁만 한다 하더라도 시작되는 순간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합니다. 네. 노동 개혁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프레임에 시달리기 제일 좋은 것이 바로 또 노동 개혁이고 실제로 그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52시간제에 관한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 69시간을 가지고 나온 순간 굉장히 많은 비판에 직면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개혁 작업들은 늘 간표 요인이 되고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개혁은 해야 되겠다라는 이 기조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국민들이 좀 알아주시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만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저는 분명히 듭니다. 뭐 네. 외교도 마찬가지고 일본 문제는 그 어떤 정부도 건들기 어려운 거였거든요. 네. 심지어 보수 정부에서도 일본 문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이번에 역시도 이제 많은 비판을 감내하면서도 일본에 손을 내밀었던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시차를 좀 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만약에 그 내용성을 조금 더 알아주신다, 진정성을 알아주신다면 그리고 어떤 개혁의 성과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 저 지지율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장 기자님. 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득표한 게 48.56%입니다. 네. 역대 대선 가운데 가장 표수가 적었던 그러니까 네. 퍼센트 포인트가 작았던 0.73% 포인트 차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대부분 30에서 35%, 40%가 안 되는 수치예요. 네. 뽑았던 48.56%의 사람들 가운데 한 15%는 없어졌다는 건데. 그렇죠. 이 사람들을 다시 규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선 경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지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수출이요 7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41%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경제계 쪽에서 대통령 리스크, 지정 확적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계 경기 자체의 세계 경기 자체가 이를테면은 중국만 하더라도요. 예.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자체적으로는 내수는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미국도 중국하고 막 싸우고 있지만 무역 거래는 계속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만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고
뭐 수출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6.5%입니다. 물론 반도체라는 것의 성격이 부동산처럼 흐름을 타기 때문에 뭐 이러다가 상저하고 하반기에 이제 쭉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업 관계자들의 위기감 그리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실업자가 19년 만에 지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경제는 유능하다라는 것이 보수 정당의 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경제의 유능함을 과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는 것처럼 외교안보 리스크입니다. 네. 예컨대 지난 한일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물컵의 반잔을 채우면 일본에서 알아서 물컵의 반잔을 채워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그 뒤이어진 내용들을 보면 독도 문제, 과거사 문제, 그리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받아온 물컵의 반잔은 없다. 네. 그래서 사실상 물컵에 반잔을 채운 것마저 쏟아버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여러 평론가들, 패널들을 통해서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물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7일 날 기시다 총리가 와서 그 반컵에 해당하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요구는 있긴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일본의 소식통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가능성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문제, 외교안보 리스크 문제, 그리고 이제 노동시간 같은 경우에는 69시간 논란이 얼마나 컸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가장 공을 들였던 게 바로 2030 젊은 세대들에 대한 것인데 과연 그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로부터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좋은 점수, 득표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한 건설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것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라는 비판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밀어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인지 진지한 고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48.56%의 득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선거 당시에 연합했던 세력들이 일부 좀 떨어져 나가면서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좀 약해졌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복원할지가 다음 총선에도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한일 관계 문제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5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셔틀 외교차 한국을 방문합니다. 관련한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안보와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청년 및 문화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안은 양국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네, 기시다 일본 총리 한국을 방문합니다. 일본 총리의 이 셔틀 외교, 그 한일 관계 복원 노력이 어떤 결과물들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큰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윤석 대변인, 기시다 일본 총리 이번에 들어오면 우리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까 장 기자님은 우리가 많이 줬는데 아직 받아오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기시다 총리 혹시 뭐 많은 좀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기대를 많이 해야죠. 아직 일본에서 우리한테 준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수출 규제 해제, 예, 화이트 한국에 리스트 대한 부분. 예, 그게 이제 뒤늦게 하나 우리가 얻은 거라고 이제 볼 수 네. 있겠는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직시를 하고 뭔가 반성 어린 태도를 보여주느냐, 그게 하나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뭔가 이득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줄 수 있느냐, 이 점을 아마 보실 겁니다. 네. 외교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빨리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이번에 수출 규제도 한참 있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일본 총리가 답방 형식으로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서울에 온다. 이 점을 보면은 일본도 얼마를 더 채워줄 줄은 모르지만은 어쨌든 물 반잔을 준 우리에게 보태서 물을 조금 더 채우겠다는 의지는 확실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1야당 민주당이 일본 총리의 방안에 앞서서 국회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방안에 대해서 이 한일 외교에 대해서 규탄하는 그런 집회를 했단 말이죠. 네. 시민단체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국회 절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이 민주당이 또 국회의원들이 시민단체와 똑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은 충분히 본인들의 의사를 관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갖고 있고 방법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이 과연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1998년이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왔을 때 상당히 이 전향적인 일본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당시에 이제 민주당 정권이었으니까. 그거의 어떤 벤치마크 수준이 됐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현재 이 정부는 그 정도 수준의 유감 표명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현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 민주당 당시에 굉장히 호평을 했고 그 이후에도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단 말이죠. 상당 기간 지속이 됐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아베가 등장을 하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퇴색하기 시작했고요. 네. 지금 기시다 정부는 뭐 아베의 철저한 어떻게 보면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퇴색시킬 만한 또 여러 가지 이 선언들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한참 두 나라 간의 얘기가 오고 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각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뭘 받아들인다는 것인지가 좀 애매모호하게 처리가 돼 있죠. 그래서 네. 이번에 이렇게 정말로 실무적인 그 셔틀 외교가 복원된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죠. 대화를 해야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하는 건 맞는데 예. 이번에 이 기시다의 정치적 기반 때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까지의 그 애매모호한 태도, 그 아베가 흐트러뜨려 놓은 이런 그 기반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을 만한 정치적 기반을 기시다 총리가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대는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번에는 안보의 방점이 찍히고 있는 거죠. 특히 안보실장이 직전에 지금 왔다가 갔잖아요. 예.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렇게 급하게 기시다 총리가 서울에 와서 하는 걸로 봐서는 네. 뭐 여러 가지로 봐서 안보의 방점이 찍히고 북한 문제가 있고 확장 억제 선언을 확장하는 수준에서 내실화하는 수준에서 여러 가지 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 네. 점에서 봐서 과거사 문제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장 기자님, 네. 기시다 총리 측이요. 한국에 왔을 때 이튿날 일정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부분 갖고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오늘 보도가 나와서 관련해서 민주당 내부의 상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묻기 위해서 지도부의 원내수석도 통화하고 전략위원장도 통화하고 그리고 이제 한일 의원연맹 소속인 윤호중 의원께도 전화를 드리고 이제 다양한 다각도의 그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예. 그 보도에 나온 민주당 관계자가 누군지 실명으로 좀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오면 당연히 만난다. 왜 안 만나냐? 기시다 만나서 할 얘기가 너무 많다. 예. 첫 번째 그 과거사 문제에도 얘기를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우리 입장이 아주 분명한데 이거와 관련된 그 일본 측의 입장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다라고 2021년에 자오리지엔 그 외교부 대변인이 밝힌 바도 네. 있는데요. 그 주변 국가들의 어떤 이 문제 제기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반드시 좀 얘기를 좀 일본의 입장을 좀 들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서 민주당은 반드시 만나겠다 이런 입장임을 꼭 얘기해 달라고 저한테 전했습니다. 네, 김재도 의원님, 기시다 총리가 왔을 때 딱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좀 챙겨야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과거사 문제에 관한 그 발언이 저는 있어야 되겠죠. 아마 대한민국 외교부 역시도 이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시다 총리가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에 빠르게 방문하는 거거든요. 네. 왜 그렇게 빨리 방문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기시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마음이 좀 초조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방문을 네. 해서 이런저런 성과들을 가져왔고 실제로 핵 우선과 관련돼서는 1대1로 협약을 하는 내용을 가져왔거든요. 예. 근데 아시아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라는 자부심이 기시다에게는 계속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 아시아 패권 국가야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을 텐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화합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 패권 국가의 자리를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마음이 아마 급할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시다 총리의 방한, 우리가 어떤 외교적 성과물들을 가져올 수 있을지가 앞으로 이제 4년의 국정을 더 이끌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겐 정치적 자산이 어쩌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